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잇따른 통과에 야권은 민주당의 독단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긴급 차량이 교차로를 우선 통과할 수 있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령시는 보령역 K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 장도가 예술로 치유되는 섬, 예술의 숲으로 조성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2년 계약을 추가로 할 수 있는 2+2 주거 보장과 갱신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임대차 3법의 골자인데요. 세입자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각 언론사는 어떤 반응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A일보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세 대란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B일보는 이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렇기에 법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전체 가구의 42%에 이르는 세입자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실수요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기 억제 대책, 임대차 3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맞물려 작동해야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 법안 자체의 취지와 부작용에 대한 찬반 외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C일보는 야당의 고질적인 발목 잡기가 없어지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절차 등을 건너뛰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식의 전횡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을 기억하고 통합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여당의 강행 처리에 명분을 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치기 법안 통과라는 비난을 들으며 통과한 임대차 3법. 과연 주거 안정을 도울지, 결국 세입자를 울리진 않을지 그 실효성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검사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자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를 두고 각 언론사의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A일보는 도무지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욱이 이들은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행태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한 검사장 쪽 주장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반대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정 부장검사 쪽 설명이 맞다면 이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몸싸움의 시시비비와 별개로 왜 이런 한심한 상황까지 빚어지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검찰 고위 간부 간 몸싸움에 대해 민망하고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팀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민낯이 다 드러난 검찰은 절대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검사 간의 폭행이 벌어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고검은 공정한 감찰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한 인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자 견주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최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23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맹견이 입마개 없이 산책을 하다가 순식간에 달려들면서 맹견에 물린 스피츠는 과다출혈로 죽었고 스피츠의 견주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하는데요.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앞서 4번이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맹견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하는데요. 청원인은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했지만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도 현관에서 목줄도 잡히 않은 채 개를 내버려 두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일반 반려견과 관련한 탁상 행정만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54,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 상정 하루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적의원 187명 가운데 185명이 찬성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속 통과되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독단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여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됐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독단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과 29일 열린 상임위에서도 통합당과의 대립으로 단독 의결한 바 있습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은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여당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기원 의원은 헌법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상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날 누락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죠. 강북구가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수유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 등 강북구에 위치한 14개 초등학교 정문이나 후문의 황색 복선 도로 구간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들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한 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나 안전 신문고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전후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사진 촬영 후 3일 이내에 신고해야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법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강북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면 아동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학로 안전 확보와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상권 분석을 기반으로 마포구 상권 분석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 상권 분석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지역 상권 구조, 매출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예비 창업자가 희망 업종과 임대료,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에 적합한 상권을 추천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포구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인허가와 휴폐업 정보 등 행정 데이터와 통신사, 카드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민간 영역에서 제공받은 유동인구, 매출 소비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상권 분석 통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의왕시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전동 재양군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호국영령 추모제는 김상돈 을왕시장을 비롯해 을왕시의원과 6.25 참전유공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메달을 전수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였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위령제를 통해서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더 싹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석종윤 6.25 참전유공자 회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받들어 애국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에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요. 대전시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전시가 긴급 출동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이동 위치를 미리 감지해 교차로를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교통 혼잡과 그리고 사고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정된 두 곳은 대전 지역에서 교통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이번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덕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관할 2개 구간의 구축, 시범 운영을 완료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의 이동 속도 향상,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단축, 긴급 차량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스템 운영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요. 대회 1주년을 맞아 기념유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 역사를 새로 쓴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념유산 사업의 하나로 한국 수영의 중추시설이 될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영진흥센터는 선수와 아마추어, 꿈나무 선수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첨단 훈련 설비 등을 갖춰 남부대학교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영인재 양성과 수영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념유산 사업으로 오는 10월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대표 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유산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수영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수영 인재 양성과 수영 종목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탐방로 확장과 안전 편의시설 공사를 마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강릉시는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의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편의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협소한 탐방로 구간을 확장해 관람객 간 교차 불편이 해소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경사가 심한 구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 거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평창군의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등재된 백룡동굴은 동강의 숨은 비경인데요. 애초 학술 연구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방했다가 한정된 인원을 받는 방식으로 발견 30여 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죠. 이 백룡동굴이 개장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백룡동굴은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2017년 행해진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자체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국내 공개동굴의 보존과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동굴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관람하는 선진국형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 인원은 1일 최대 24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 번에 최대 20명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동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동굴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준공한 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미생활 지원에 나섭니다. 지역 청소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반기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네일아트와 천연 화장품, 토탈공예, 바리스타, 라인댄스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초중고 청소년 7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경험에 도전합니다. 한편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영어와 보드게임,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이 실시되며 이 밖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자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충북형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3,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충청북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충북형 디지털 그린 산업 뉴딜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분야 4개, 그린 분야 3개, 산업혁신 분야 3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투자 규모만 2,071억 원입니다. 우선 디지털 분야로 내년까지 7억 원을 들여 ICT 기반 스마트밴드 개발에 나섭니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비대면 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병원 시범 모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해 VR과 AR을 활용한 중부권 최대 가족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그린 분야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 기반 구축에 260억 2천만 원,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 기지 기반 구축에 340억 원입니다.
태양광 ESS 융복합 제조겸증 기반구축도 170억 4천만 원이 꼽혔습니다. 산업혁신 분야로는 글로벌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에 366억 원, 미래 유망 사업 선정 기반구축에 180억 원, 유망 벤처 스타트업 육성 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충북 31개 사업 1,199억 원까지 합하면 충북 도내에서 모두 3,270억 원이 이번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김동일 보령시장이 보령형 K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24일까지 19개 피서지와 32개 검역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피서지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시장은 22일 보령 종합터미널과 대천역, 대천해수욕장 검역소 및 광장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펼쳐주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23일에 무창포 해수욕장 및 독산해변, 미산 보령댐 및 백제골 등을, 24일에는 천북 염성해변과 오천 충청수영성, 원산도 오봉산 해변 등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양산시립도서관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양산역사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 도서와 신간도서 4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서는 양산시 통합 독서회원 카드나 신분증으로 1인 최대 2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 독서 회원이 아닐 경우 신분증으로 휴대폰 인증과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5시에서 24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포항시 시내버스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내버스 전면 개편이 시행된 건데요. 포항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5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포항시는 꾸준한 시세 확장에 맞춰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노선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지난 2017년부터 노선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시민 의견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이전 109개 노선을 119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전기버스 60세대를 증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버스 운행 횟수가 1,323회로 32.5% 늘어나고 배차 간격이 10에서 15분으로 크게 줄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한동대, 용흥동, 초곡지구 등의 버스 운행이 시작되며 읍면 지역의 경우는 마을버스 개념의 중형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경사, 구룡포, 호미곶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고 역과 공항,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을 신설 증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승강장 정비, 안내 홍보물 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버스의 운행 비율 증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 나아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의 장도는 바닷길로 갈 수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인데요. 여수시가 이 장도를 예술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GX칼텍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도 예술의 숲은 예술로 치유되는 섬이라는 콘셉트의 사업으로 2023년까지 12-26억 원의 국도비 26억 원을 포함해 총 52억 원을 들여 예술광장, 긴섬 오션뷰, 샘터 정원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바다, 하늘, 섬, 숲과 같은 청정 자원을 활용해 남해안을 대표하는 명품 숲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했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난해 5월 문을 연 장도는 서축교, 아뜰리에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5만 명이 방문해 여수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홍수 경보를 내렸는데요. 황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에 침수 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내린 피해 양은 완주 214.4mm, 전주 172.4mm, 김제 135mm, 무주 13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무주 진안에는 호우경보가, 남원과 장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오전 11시까지 17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전주와 정읍, 남원, 김제, 상수, 순창 등 6개 시군의 8개 강변주차장과 전주 시내 16개 다리 및 도로를 통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는 31일 오전까지 50에서 150mm, 지리산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들의 구직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고 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주군이 소통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청년은 10개월간 1,250만 원의 초기 창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현재 4명의 청년들이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청년은 재정 부담 때문에 창업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군 지원 사업으로 평소 꿈꿔왔던 분야에 창업하게 됐다며 무주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용 무주군수는 청년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와 희망자들과의 목소리를 청취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 읍성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종수된 성곽인데요. 남원시는 미래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남원 읍성의 복원과 개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황인화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남원읍성의 복원과 개선을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북문지를 포함한 북성벽 약 200m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문지의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인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발견된 유물은 조선시대 자기편과 기하편이 주를 이루며 수점의 철촉과 함께 성문의 부속품으로 보이는 철제품 등도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함께 고증을 통한 올바른 문화재 복원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지난 2일 하루 동안 중부권에서 순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펜션으로 연결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펜션 투숙객 29명이 고립됐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한 펜션 투숙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펜션과 연결된 도로가 물에 잠긴 겁니다. 이에 소방대원과 경찰 등 17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 헬기로 투숙객 2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안성시 죽산면의 단독주택이 토사물에 매몰됐는데 다행히 선착대가 거주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안성시 죽산면에서 단독주택 한 채가 매몰됐습니다. 거주자인 70대 여성 A씨는 집 옆에 산이 무너져 집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이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매몰된 A씨를 굴착기로 구조해냈습니다. A씨는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천시 산양저수지도 폭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둑이 터져서 무너진 건데요.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반경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가 폭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직접 침수 피해를 본 10가구 22명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피한 53명 등
총 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율면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비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